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이 시간에는 메를로 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 챕터들을 묶어서 신체의식의 실존주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이 신체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전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체의식이라는 것은요, 해겔 정신현상학에 있는 대자와 즉자의 관계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신현상학은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우리의 정신이 이 고양을 이루어서 이성으로 또 절대지까지 이르는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때 대자와 즉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즉자는 있는 그대로의 그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물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그 사물 고유의 이 속성이 다 담겨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무언가의 변화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를 즉자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즉자 존재에 대해서 대하여 있는 존재, 이게 대자 존재입니다. 이것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즉자 존재에 대하여 있으면서 거기에 무언가 계속적인 변화를 야기시키는 그러한 존재가 대자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신현상학이라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 즉자 존재는 정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들어와 있느냐 하면 의식의 형태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자 존재는 이 사물로서 우리 정신 밖에서도 존재하고 정신 안에도 존재하고 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신현상학에 있는 그 즉자 존재는 이제 정신 안에 있는 이 존재로서 보통 이해되고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정신이 대자 존재이고요. 또 우리 이 정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식, 생각, 이것이 이제 즉자 존재인 것입니다. 이 의식은 이 즉자 존재가 고스란히 정신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보면은 우리 모든 사물들은 우리 이 정신 안에 의식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철학이 이 데카르트의 철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나는 정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생각한다, 이것은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명제인데요. 그것은 정신의 발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있습니다. 생각은 보입니다. 생각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정신이라는 것이죠. 해서 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은 정신의 발견으로서 아주 위대한 그 발견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 이 생각한다라는 이 단어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이 생각에는 어떠한 즉자 존재가 존재를 해요. 어떠한 이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식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나도 또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이와 같이 이 의식과 이 정신의 관계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정신과 의식으로 혹은 대자 존재와 즉자 존재로 사실은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이 대자 존재는, 이 정신은, 나는 이 즉자 존재, 의식, 대상, 이것을 바라보면서 끝없이 변화를 유발시킵니다. 이 행위를 가리켜서 해겔은 정립, 반정립, 종합,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즉자 존재가 고스란히 들어와 있는 상태를 정립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족한 요소에 대해서 반정립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신은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종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정신과 의식 사이에는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헤겔이 말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사물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우리 현실에 대해서 접목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이 사물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계속함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과학이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태에 대해서도 이것이 우리 안에 의식으로 와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그 사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다시금 우리 안에서 떠오릅니다. 말하자면 의식의 변화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더 나은 의식이 우리의 현실 속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계가 이렇게 발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현실에도 고스란히 접목이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의식 속으로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이 의식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뭔가를 계속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기획 투사를 합니다. 이것을 기투라고 그러는데요. 미래에 대해서 투사를 하고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에게 염려가 나온다 하면서 이 염려가 또 우리 실존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염려를 극복하는 과정으로서 이제 실존주의가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실존주의는 우리 이 정신과 의식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끝없이 의식에 대해서 정립, 반정립, 종합의 행위를 통해서 이 의식을 고양시켜 나간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과 우리 의식의 이러한 관계입니다. 이때 정신은 대자이고 의식은 즉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후설은 이 정신과 의식과 감각, 육체, 이 관계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구조가 이와 같이 정신과 의식과 육체 혹은 감각, 이렇게 삼위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신과 의식과 감각은 각각 자신의 위가 있습니다. 위라는 얘기는 페르소나 혹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위가 있습니다. 세 인격적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이 결합해서 하나의 실체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의식과 육체 혹은 감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후설은 이때 이 정신이 있고 의식이 있는데 이 정신이 그 깊은 곳에 자리할 뿐만 아니라 의식에 가서 부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식하고 정신은 서로 상호 침투를 하고 있다. 의식 이면에 정신이 부착되어 있다. 정신은 저 깊은 곳에 있지만 그러면서도 또 이 의식 바로 이면에 정신이 붙어서 작용을 하고 있다. 사유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나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의식과 정신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년에 이제 신체를 말하면서 오히려 이 의식이 감각에도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감각 이면에 이 정신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식이 감각 이면에도 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체 의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메를로 퐁티는 후설이 말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는 논증을 하고 입증을 했던 것입니다. 메를로 퐁티는 행동의 구조에서 그동안에 쌓아진 생리학적 그러한 발견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이 신체 의식을 말했던 것입니다. 행동의 구조에서 신체 의식이란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것을 얘기했고 이제 지각의 현상학에서는 이 신체 의식을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메를로 퐁티의 이 신체 의식은 감각에 달라붙어 있는 정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각을 이제는 하나의 즉자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자로서의 이 정신이 감각에 대해서 계속적인 변화를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의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각에 대해서도 이 정신이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의식은 정신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냐면 이 의식은 내 안에 그냥 존재합니다. 정신 안에 거의 존재하듯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감각은 어디 있습니까? 감각은 이 의식 밖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 촉각 가운데 있고, 오히려 시선 가운데 있고, 이 시선은 오히려 사물 가운데 있습니다. 사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은 그곳에까지 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있는 곳에 정신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촉각 속에 있고, 우리의 시선 속에 있고,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 곳이 사물인데, 사물 속에 우리의 정신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것을 가리켜서 메를로 퐁티는 우리 정신에는 공간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정신이 공간을 지배한다, 이것은 그 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칸트 때부터 있었습니다. 칸트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신의 소학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우리에게는 기하학적인 지식이 선재해 있더라. 그리고 이 기하학이란 것은 하나의 공간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간에 대한 원리가, 공간에 대한 법칙이 우리 정신 안에 이미 내재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학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정신으로 말미암아 이 공간이 산출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신은 공간을 지배하고 있고, 심지어는 공간을 초월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 감각이 닿아 있는 그곳, 시선이 닿아 있는 그곳에 우리 정신도 함께 따라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실험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양파를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어떤 그 깡통과 같은 그 그릇에 물을 담고 담아 놓았습니다. 두 개를. 그리고 하나의 이 양파에는 계속 이 따가운 시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로 표현도 합니다. 생각이 이 하나의 그 물리적인 요소로 변화된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또한 감각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말은, 이 소리는 하나의 그 물리적인 요소입니다. 생각은 의식적인 요소이지만 이 말은 물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시선이나 말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파에게 하나에게는 계속 아주 험한 말을 해댑니다. 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 양파에는 계속 착한 말을 합니다.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이 뿌리가 어떻게 자랐나를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착한 말을 들은 이 양파는 그 뿌리가 길게 쭉쭉 뻗어 있고 모양도 예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험한 말을 들은 양파는 이 뿌리가 자라질 못하고 이렇게 서로 뒤엉켜서 아주 이 보기 싫은 그러한 모습의 양파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의 이 본 모습이고, 이 시선이 말로 표현된 것이고, 그 안에 생각이 담겨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말 이면에는 정신이 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이 감각 이면에 있는 그 정신은 그 사물에 대한 실제적인 변화를 유발시키고 야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 대자, 즉자, 정신의식 혹은 정신감각, 이것에 대한 이 전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다루는 이 모든 내용은 사실 이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아도 우리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바로 이 내용에 대한 하나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 그림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하자면요, 우리의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 이면에 신체의식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체의식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이 정신과 의식이 서로 이 감각과 상호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셋은 삼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가 일체가 되어 있는데, 이 삼위는 서로에 대해서 상호 침투를 하고 있다. 정신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감각 이면에도 부착되어 있다. 의식 이면에도 부착되어 있고 감각 이면에도 부착되어 있다. 이 의식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식의 관계는 이 안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 감각은 이 투사를 통해서 이게 지향호를 이루어서 이제는 사물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 안에 있는 이 감각과 신체 의식이 실질적으로 세계 속에서 변화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이 실존이고 인간의 모습이다. 이것이 이제 신체 의식의 실존주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 의식으로 말미암은 실존. 이것이 이제 메를로 퐁티의 신체 의식의 실존주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의 그 내용을 좀 살펴볼 것 같으면요. 먼저 세계애로 존재. 이게 이제 신체 의식의 실존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세계애로 나아가는 그 존재인 것입니다. 세계 안에다가 나를 펼쳐내는 존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이제 메를로 퐁티는 신체 의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신체 의식의 존재에 대한 하나의 그 논증이고 입증인데 이 내용을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신체 의식에 관한 이야기는 행동의 구조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히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뮬러의 특수 에너지론을 이야기합니다. 1826년도에 뮬러가 주장한 이론인데요.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것이다. 의식 에너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신경을 무엇인가가 자극을 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 자극을 하는 것은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지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노스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노스틱이라는 것은 영지주의 말할 때 영적인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의식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를로 퐁티는 흥분이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흥분이 의식 에너지가 우리의 신경을 자극을 해서 어떤 행위가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특수 에너지론입니다. 거기에서 그 자극을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신체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메를로 퐁티는 환각지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환각지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군대에 가서 그곳에서 부상을 입고 이제 다리가 절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고 현실에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발을 헛디뎌서 계속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환각지입니다. 다리가 없어져도 이 사람은 그걸 의식을 못합니다. 있는 것처럼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극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젊었을 때 이 한쪽 팔을 잃었어요. 어떤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일어나면서 늘 이 손을 헛집어 가지고 어디에 부딪히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힘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극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환각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메를로 퐁티는 그것은 바로 신체 도식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이 정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기독교 신학 내에는 이 이야기가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이라고 합니다. 정신을 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스피릿이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그럽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 그럽니다. 이것의 이 원어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 루아흐 혹은 푸뉴마는 영이고 정신인데요. 그것은 생기라고 얘기합니다. 생기, 말하자면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생기는 기운이고 호흡이다. 우리의 숨을 가리켜서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숨이 떠나면 육체만 남는 것이죠. 바로 이 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형체가 없습니다. 마치 물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이 있다고 합시다. 물은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존재해요.
언제 이 물이 형체를 띠느냐? 어떤 그릇에 담겼을 때 형체를 띱니다. 이와 같이 영도, 정신도, 이 바람도 무언가에 담겼을 때 그 형태가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했을 때 이후에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도 영이 임하면요, 우리 이 육체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영혼이 그 형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신체 의식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이 신체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팔이 이렇게 없는데도 일어났을 때 이 팔로 짚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신체 의식은 신체의 영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신체라고도 얘기합니다.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신체 의식은 이 영적 신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와 같은 환각지의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메를로 퐁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를로 퐁티가 제가 지금 얘기한 그런 비유들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메를로 퐁티는 환각지까지만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신체 의식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를로 퐁티는 우리의 이 신체에는 외수용성과 내수용성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신체는요, 메를로 퐁티가 이 신체라는 용어를 다양하게 어떤 개념정의 없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신체가 이거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육체적인 것과 의식을 합쳐서 신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 안에 있는 감각만을 가리켜서 신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구분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신체가 있는데요, 이 신체에는 말하자면 감각과 신체 의식이 다 포함된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외수용성이 있고 내수용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어떠한 특정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의 이 신체는 여기에 대한 형태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안에 형태로서 자리 잡는 것이 이제 신체 의식이다. 그러니까 이 신체 의식은 어떠한 전체로서의 신체 의식이라기보다 어떠한 자극에 대한 어떠한 것이 의식으로 자리 잡은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신체 의식이 형성이 되고, 이 신체 의식이 이제는 신체에 침투를 한다. 신체의 전 요소에 침투를 한다. 신경이나 이런 데에 침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신체의 모든 부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극의 형태화에서 이루어진 이 신체 의식, 이것을 가리켜서 외수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외부로부터 무언가가 자극이 일어났을 때 이제 여기서 신체 의식이 먼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신체에 침투해서 우리의 전 부위로 퍼지는 것, 이걸 가리켜서 내수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메를로 퐁티는 이 신체 의식에 송출선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형태로 잠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송출선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렇게 상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형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 송출선 얘기를 꺼낸다는 얘기죠. 이 송출선 이야기는 사실은 데카르트가 먼저 했던 이야기입니다. 데카르트는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을 주장했는데요, 이 양자 사이의 중개하는 것으로서 송과 선이 우리 귀 및 어디인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또 비난도 받고 공격을 받고 그랬죠. 이와 같이 메를로 퐁티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혼과 신체 의식의 하나의 그 연합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신체 의식과 신체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리고 이 신체 의식은 우리 안에 있는 대자를 말하는 것이고, 신체는 즉자를 구성하고 있다. 말하자면 정신과 감각의 관계가 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이 감각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이 내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각의 대상, 그 사물 자체에 가서 얹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도 그곳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신체의 지향성이고 지향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세계애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애로 존재는 세계가 내 정신 앞에 즉자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의식으로 존재하는 그 즉자가 아닙니다. 감각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변화가 유발되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 정신 앞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다. 우리는 세계애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를로 퐁티의 실존주의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것만 가득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한계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애로의 존재를 말하고 신체 의식으로 말미암은 세계애로의 존재를 메를로 퐁티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신체의 지향성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이 지향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에게는 신체 도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신체 도식이란 정신이 가지는 공간 지배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이 가지는 공간 지배 능력에서 이제 이 신체 도식이 출현한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 정신에는 공간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의 이러한 신체 도식이 출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체 도식을 신체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체 도식은요, 우리 외모에 대해서 물론 있죠. 아까 환각지를 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외모에 대해서도 이 신체 도식이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체적 운동, 위치, 판단 이러한 거에 대해서도 신체 도식이 작용을 하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도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외모뿐만 아니라 공간을 지배하는, 말하자면 이곳에 내가 있는데 저곳에도 가 있는 우리의 감각으로 인해서 또 감각이 미치는 그곳에 우리 정신도 함께 가 있는 이러한 것이 우리 정신에 있는 신체 도식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생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체 도식은 이 공간을 지배하는 이 정식의 능력에서 출현을 했는데 이 신체 도식에는 나의 외모뿐만 아니라 내 신체의 모든 그 운동 그리고 위치, 판단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이 신체 도식이 생성되고 이 신체 도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체에는 공간을 통합하는 능력이 있더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체 도식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이 운동은 신체 의식으로 말미암은 이 신체 도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몸이 내 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신체 도식에 의해서 정신의 움직임으로써 모든 운동이 존재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사의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이 투사란 것은 우리의 시선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촉각은 구체적인 운동이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하나의 구심적인 행동이라면 이제 이 시각은 우리의 추상적인 행동으로서 내부로부터 원심적으로 어떤 행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선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투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지향호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호라는 것은 하나의 이런 연결되어지는 어떤 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감각으로 인해서 투사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체의 도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투사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투사란 것은 바로 시선의 투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투사를 통해서 지향호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물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체 도식에 의해서 우리에게는 투사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투사라는 것은 하나의 시선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이 시선을 통해서 투사를 통해서 지향호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그리고 정신이 이 감각이 있는 시선이 있는 곳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면에 의식이 붙어 있고요. 이 이면에 정신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과 정신이 이 사물 있는 곳까지 나아가서 이곳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향호이고요. 신체의 지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이 지향성이 의식의 지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향성은 여기에만 머물렀고 그 다음에는 특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든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묘사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를로 퐁트에 이르러서는 이 감각, 신체의 지향성을 말함을 통해서 구체적인 다른 액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선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정신이, 우리의 의식이 사물 속에 내재해 들어가더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체의 지향성이고 이것이 투사이고 이것이 이제 지향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선이나 생각이나 말로서 이것이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의식이 전달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의식이 사물 속에 침투해 들어간다. 우리의 정신이 사물 속에 침투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간의 본질은 이 모든 이 세계를 하나의 신체로 놓고 보았을 때 이 신체 속에서 하나의 감각 중추로서의 역할을 우리 인간이 하고 있다. 이 모든 이 세계 속에서 하나의 감각 중추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체의 지향성은 그 전에는 나는 무엇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메를로 퐁티는 이 명제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을 생각하죠. 관심 없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메를로 퐁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신체의 지향성과 관련해서 신체 도식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투사의 기능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촉각은 구체적인 운동으로서 일부로부터의 구심적인 행동이다. 그런데 이 시각은 추상적 행동으로서 내부로부터 원시적 행동이고 투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지향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의식은 모든 물리적 사실들의 총합인데 감각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향호를 가진다. 의식은 이 안에 모든 물리적인 총합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각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것이 지향호를 가지고 사물에 이 의식이 이르른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지향호의 출발점인데 그런데 정신에는 탈개인화의 능력이 있어서 이 정신도 이 이면에 부착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이 신체의 지향성이다. 그래서 신체의 지향성이라는 것은 나는 무엇을 생각한다는 명제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명제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이라면 우리 인간의 본모습은 무엇인가? 이 세계 속에서 감각 중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그곳에 존재합니다. 이곳에 존재하는 정신이 그곳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존재하는 의식이 이 감각으로 인해서 그곳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것에 부착되어 있다. 이 의식과 정신이. 그리고 감각 내에는 이 소산적인 것과 능산적인 것이 모두 존재한다. 이 소산적인 것, 능산적인 것, 이것은 스피노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감각 안에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과 또 만들어지는 것이 함께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서 주어지는 모든 감각들은
신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전이가 되어지고, 그래서 인간은 감각 총중추도다. 신체와 사물이 한 유기체이고 섞여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메를로-퐁티의 실존인데요. 이 실존을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세계로 존재의 자유라는 챕터를 통해서 메를로-퐁티는 세계는 나의 자유이고 내가 전개되는 계시점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는 나는 할 수 있다와 같은 이야기이다. 그러면서 이제 상호 주관성 문제가 항상 이야기가 됐었죠. 후설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호 주관성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존재들이 세상에 꽉 차 있다면은 여기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모두가 다 세계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르트르는 시선 투쟁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대자존재인 내가 저 사람도 대자존재인데 자꾸 즉자존재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선 투쟁이 있고 계급 투쟁이 있다. 이런 형태로 사르트르는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아주 이제 부정적인 모습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유물론자라서 그렇습니다. 막시즘의 영향입니다. 자, 그런데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이 주체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상호 주관성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창출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나들의 관계 맺음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종교이고 언어이다. 공존하는 상호 주관성의 세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오는 이제 프랑스어로 사람들이다,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메를로-퐁티의 실존주의는 긍정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이 본질입니다. 성경에서도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하나의 본질이고 어떤 면에서는 실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좀 오히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이제 메를로-퐁티의 얘기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내용을 이제는 평가하고 새롭게 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실존주의에는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 정신의 이 무한한 가능성을 말한 사람이 사실은 헤겔입니다. 헤겔은 신의 정신과 또 인간의 정신이 그 본질이 같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정신은 한 본질이죠. 한 곳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한 본질입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논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헤겔은 이것을 자신의 이 정신현상학을 전개했고 또 논리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부작용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때 이 헤겔의 정신을 가장 적절하게 논박한 사람이 키에르케고어입니다. 이 키에르케고어는 헤겔의 이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우리의 이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정신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이 정신은 보편자와 단절이 되어 있다. 죄로 인해서 보편자와 단절이 되어 있다. 이 정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어받았는데 이것이 그와 단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이 실존은 큰 한계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반을 바라보면 고통과 고뇌가 가득하다. 그래서 보편자와 단절된 개별자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장면을 키에르케고어는 소개하면서
이와 같은 결단을 통해서 이와 같은 헌신을 통해서 보편자로의 초월을 시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칼 야스퍼스는 우리의 실존을 가리켜서 큰 고뇌와 이 두려움과 절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실존은, 그런데 이 실존에는 절대자의 암호가 여기에 내재해 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고통이, 절망이, 좌절이 있는 이유는 이 절대자를 부르라는 그러한 사인이다 하면서 이 실존에는 절대자의 암호가 담겨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자를 이해하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절망을 그와 같은 형태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실존주의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인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도를 이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고, 이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리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제가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나가 있고 우리의 이 실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해서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절대자의 품에 우리는 이르러 있다. 초월자의 품에 우리는 이르러 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딜타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딜타이에 대해서 배웠는데, 딜타이의 그 해석학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의 역사와 그 역사적 인물들과 연합해서 그 세계 속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딜타이는 얘기했는데, 기독교인들의 성경 읽는 방법이 그와 같습니다. 해서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역사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역사적인 인물과 연합을 하고, 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 승천해서 아버지 품속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르그 성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죠.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이 과거와 역사는 우리 현재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 현재의 이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현재의 실존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실존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본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교리를 다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말이 이제는 통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 인간의 정신 안에 이와 같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것들이 회복되었을 때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힘있게 우리의 삶에 반영이 될 수 있겠죠. 말하자면 메를로 퐁티의 이 한계를 이렇게 키에르케고어나 칼 야스퍼스는 실존주의자들은 이렇게 잘 얘기를 했고요.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회복의 시도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실존주의는요, 또 반드시 구조주의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존주의는 주로 이 국면과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다룹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하나의 정신의 그러한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정신에 대한 이 연구가 계속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이제 프로이트의 그 심리구조주의, 라캉, 융 이렇게 이어지는 심리구조주의가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시류의 언어구조주의와 신화구조주의가 또 출현하는 것이고요. 이게 구조주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탈구조주의라고 해서 이성을 이탈하는 하고자 하는 비이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구조주의,
또 나타납니다. 푸코, 들르즈, 데리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쪽 계열에 속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신의 이면을 이렇게 추구하는 이러한 철학이 실존주의 다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존주의를 공부한 후에 이제 구조주의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는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메를로 퐁티의 실존주의에 대해서, 신체 의식으로 말미암는 이러한 실존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현상학에 대한 이야기는 다 마치고요. 이제는 키에르 케고어에 대해서, 실존주의의 하나의 창시자적인 역할을 했죠. 키에르 케고어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